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리산 인문학으로 유람하다인데 이거 지금 도서관에 책 있어요. 우리 재생이 구입해놨거든요. 그래서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최석기 선생님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한 책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제가 키워드를 2개를 내놨습니다. 명산하고 유람이라는 키워드를 2개를 내놨는데 잘 보시면 산을 올라가는데 왜 유람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라고 의아해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거예요. 산행, 등산, 등반이라고도 하고 잘 안 씁니다만 등척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 척자는 등자도 오를 등자고 척자도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저 전공이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등척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근데 산을 오른다라는 의미로 요즘으로 치면은 산행, 등산, 등반, 등척이 맞아요. 왜? 올라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조선시대에 산을 오른다라는 의미의 한자어는 유를 써요. 이 유를 쓰거든요. 이 유자는 놀다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의미로 치면은 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즘에 관광 가고 뭐 여행 갔을 때 놀다라를 할 때에 이 유자를 쓰기는 하는데 한자어에서의 이 유는 우리가 놀고 온다라는 의미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때의 유는 놀러 가서 뭔가를 배우고 온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글자예요. 관광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유는 관자예요. 산에 올라가서 뭘 보고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사람들은 산을 올라갈 적에 놀러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가서 놀면서 뭔가를 배워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기록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유람기나 유산기 혹은 유람록이나 유산록이라는 이름을 썼지 무슨 산행기 혹은 등산기, 등반기, 등척기의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용어가 쓰여지던 시기는 있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쓰여졌어요. 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요 산행부터 요 등척까지의 이 용어는 정복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산을 정복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나왔던 그 산을 오르는 기록들은 대체로는 등산기, 등반기, 등척기 이렇게 기록이 갑니다. 그게 시대가 바뀌면서 용어 자체가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의미와 일제시대가 들어서면서 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입니다. 앞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복의 개념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서서 내가 지리산을 정복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왕봉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에 놀러 왔구나라는 그런 개념도 있으면서 여기서 뭔가를 배워가는 거죠. 느끼고 가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 지리산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게 유예요. 그래서 우리 유람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명산이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름 명자에 매산자를 쓰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명산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기록해 놓은 이런 것들 백두산 이런 산들이 주로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받은 산이 지리산이에요. 왜? 이런 산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다 명산으로 나름 다 한 이름 하는 산들인데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산은 없습니다. 금강산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한라산요. 한라산은 세계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에 들면서 집중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한데 용암만 파고 있습니다. 용암에 대한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화산에 대해서만 연구한다고요. 그 외에 관련된 인문학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설악산이 요즘에 조금 왜 한라산이 이 세계유산에 들어가면서 설악산은 지금 세계유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올려놓은 지는 목록으로 올려놓은 지는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됐는데 못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도 집중적인 연구기관은 없어요. 근데 지리산 같은 경우는 제가 초창기부터 합류를 했으니까 올해 7년 차거든요. 여기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박사급 연구원들이 12명이 붙어 있어요. 아니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서 있는 거 말고 인문학 파트만 연구하는 팀이 한 12분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럼 가야산은 뭐 역시나 이름난 산이고 채취원이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가야산은 거의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산 중에 하나가 금산이에요. 남해 금산을 얘기합니다. 보리암 있는데 거기. 이 산은요, 파면 팔수록 참 괜찮은 산이에요. 인문학적인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내버려 두고 있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때의 문인들도 이 산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면 남극성 보러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인성 보러 가요. 노인성을 보면은 오래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노인성 보러 가요. 노인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극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남쪽 하늘에서만 뜹니다. 남쪽 하늘에서 뜨는데 요즘 말로 치면은 새벽에 5시에 떠가지고 7시 되면은 져요. 그게 위에까지 갈 여가가 없어요. 5시에 떴다가 남쪽 하늘에 잠깐 떴다가 한 2시간 지나면은 7시 되면은 져버리니까 위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얘 노인성을 보려면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장 잘 보이는 산이 금산이에요. 그래서 노인성 보려고 많이 갔고 지리산도 역시 노인성 보기 위해서 많이 왔는데 어디서 주로 봤냐면 법계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법계사에서 잠을 자는 숙박소가 거긴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이유가 노인성 보려고 법계사에서 많이 자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는 이 중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로 보면 백두산은요. 지금은 우리가 백두산을 최고의 산으로 치지만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는 1800년대예요. 그 이전까지는 백두산 아무도 안 갔습니다. 왜요? 일단 추워요. 가면은 추워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요. 아니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 추운 데 가가지고 내려올 일이 걱정이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이게 관심의 대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 1800년대 가면 청나라가 그때 중국의 나라였는데 청나라에서 국경 논쟁을 벌립니다. 우리 땅이다라는 식으로 국경 논쟁을 벌리면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아니다 이거 우리 거다라는 거를 반론을 펴기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각광을 받았고 금광산은 굉장히 일찍부터 각광을 받기는 했는데 주로 뭐하러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놀러 갑니다. 코마 가요. 뭐 보러 갑니까? 단풍 보러 가요. 그냥 황진이도 갔다 왔다니까.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가요. 이거 보러 가요. 구경하러 가요. 그래서 일찍부터 갔다 왔기는 한데 놀러 갔다 왔다는 의미, 정말로 구경하러 갔다 왔다는 의미가 있고 한라산은 더 안 가죠. 왜?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거나 어떤 형태든지 위험하니까 안 가고 그 다음에 주로 가는 사람들이 서귀포나 그 제주도에 귀양 갔던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가끔씩 기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설악산은 대체로 금강산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강산 가는 사람들이 설악산 언저리까지 갔다가 오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 거의 없었고요. 170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조선시대에 그 유명했던 사면 김창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여기에 은거를 하면서 그 사람 관련된 친구나 그 다음에 뭐 벼슬아치들이 그 사람 찾아가면서 설악산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되게 늦습니다. 근데 지리산은 조선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제가 거론했던 명산들 중에서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각광을 받았던 산으로 치면은 단연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왜 복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지리산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고려 말에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성행을, 굉장히 붐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싶겠지만 우리가 명산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명산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거, 요 산들이라고 했을 때에 일단은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성자는 한자 좀 하시는 분들 이게 이길 성자라고 아실 거예요. 이길 성자인데 빼어날 성자예요. 좋을 성자도 돼요. 근데 뒤에 경자가 경치경자예요. 경관할 때 경자인데 이거는 경관 중에서도 이기는 거죠. 빼어난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경이라고 그러는 거는 빼어난 절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산이나 명성이 되려면 일단은 아름다워야 돼요. 뭔가가 빼어난 경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만 떡하니 있으면 되는 거는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산을 말을 하든 뭘 하든 그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백두산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산으로 치고 있지만 1800년대 되기 전까지 아무도 안 올랐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백두산은 지리산만 못해요. 의미가 명산이나 명성의 개념으로 치면 어떤 면에서는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반드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반드시 뭔가가 글로 나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삼박자가 맞을 때에만 명성 이꼴 명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영덕계가 대계가 그렇게 유명한데 이게 우리가 명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명성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리산은 이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명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들에 대해서 조선시대의 신제 주세봉이라고 하는 분이 산을 하나의 단어로 딱 응축해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뽑아와 봤는데 지리산을 두고서 응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웅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웅장한 듯 하면서도 그것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꽉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느낌. 그거를 지리산을 웅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드시 명성은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에는 누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 보셨던 남명이 있습니다. 남명. 지리산은 남명의 산이에요. 지리산은 남명의 산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지리산은 웅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남명의 덕분이에요. 남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시간에 최석희 선생님께서 지리산과 남명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리산은 이런 의미가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산의 이미지는 그렇게 가는데 오늘 얘기하는 지리산은 그런 웅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웅축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지리산일까? 우리나라의 명산이나 기타 세계의 명산 중에서 인간의 삶하고 직결된 산은 지리산밖에 없어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인간의 삶하고 직결된 거는 지리산밖에 없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거는 지리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1000년 이상 인간하고 자연의 만남,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산을 봤을 때에 우리는 지금은 백두산을 주산으로 봐서 거기를 제일 첫머리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높이라든지 기타 지금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지 역사적으로 쭉 훑어왔을 때에 그 인간 삶의 그 가장 근저가 되는 거는 요 밑에 있어요. 한라산까지 못 가고 지리산에서 탁 이렇게 끊어지는 요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로 가면은
이 한반도 중심이라고 한반도 문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이런 삼국시대 중심으로 가면은 요 밑에 우리 지역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의 중심이 딱 있거든요. 아시죠? 남명조식으로 인한 유교, 그 수많은 사찰이나 불교 관련된 것들 거기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지리산은 뭐 무속 신앙들 엄청 많죠. 유교, 불교, 도교, 청학동. 다음 주 모시고 가는 데가 청학동이거든요. 그 유교, 불교, 도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 신앙까지 거기가 다 어우러져 있는 데가 지리산이에요. 그런 거. 그게 다 인간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근대로 넘어오면 빨치산 이야기, 그다음에 항일 의병들 전부 다 지리산을 근거지로 해서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융화가 되어 있던 곳이 지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리산은 인문학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문학의 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삶이 거기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학문적인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산보다도 인문학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광자원의 보고로서 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리산은 다른 어떤 산보다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합쳐서 지금 3개 도가 걸쳐 있습니다. 뭐 몇 미터 이런 거 떠나서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남원시 하나가 여기 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군이 있죠.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구례군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3개도 1개시 4개 군은 현재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 기준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권역 안에서 연구가 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지금은 요것만 요렇게 지정을 해놓으니까 제가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예전으로 치면은 진주, 광양, 순천, 곡성까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창이나 합천은 지리산 권역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리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도 역시 지리산 권역 언저리에 있던 것이어가지고 대체로는 같이 끌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요 권역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각각의 특징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리산에 길이 여러 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 중에서 지리산은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산이에요.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산이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요즘도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거는 그냥 길이 돼요. 그게 화단 사이든 뭐든 간에 길이 되는데 지리산에도 그게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리산을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듣고 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왜 지리산에 대해서 맨날 조선시대 선비들 얘기만 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뭐 청학동에 있는 무속인들 얘기들도 많고 도인들도 많고 조선시대 선비가 아닌 다른 부류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얘기만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기록 속에 남아있는 유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조선 초기부터 20세기 망할 때까지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지리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게 뭐냐? 한번 보시면요. 제가 100편 넘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120편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발굴한 것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지리산이 지금도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산문입니다. 산문. 그런데 이거는 시예요. 시로 치면은 뭐 수만 편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쭉 나타납니다. 한문으로 된 기록은 1990년에도 한문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올라갔다 와가지고.
한글이 뭐 통용되고 있음에도 쓴 분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한문으로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진이라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작품은 30년대까지로 칩니다. 1930년대까지로 쳐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이미 1930년대가 가면 한글 유람록이 나와요. 한글 유람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을 아까 등반기 있죠. 등척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한글로 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를 대체로 치기 때문에 중반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리산을 올라가는 거는 조선 후기로 가면은 무슨 요즘에 지리산 가듯이 그렇게 가요. 정말 많이 갑니다. 그 집신발로 진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구분하자면은 이 1800년대, 19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혼자 안 가요. 그 전에는 대체로는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가면은 뭐 짐꾼이나 이렇게 딸린 사람들 식구들이 갔었는데 요 시기에 오면은 한 3, 40명씩 떼를 지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지리산으로. 그런 좀 왜 시대 의식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기록 속에 있는 거 시간이 어떤가요? 그들의 기록 속에 있던 것 중에 몇 가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산은 한글로 지리산을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지리산. 이게 한자어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지혜로울 지자에 다를 지자를 써요. 읽을 때에 이게 다를 이상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다 보니까 이거를 지이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리산이죠. 그냥 지리산. 지리산으로 읽고 한자로 표기하면은 이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전부 다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네, 지리산이에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많은 한자들이 통용돼서 쓰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글로는 그냥 지리산인데 왜 이렇게 많은 한자가 나왔을까? 요 지리 있죠? 요 지리는 이거라고 그러대요. 여기에서 지자와 대지, 문수, 뭐 사리보살이라고 하는 데에서 지혜로울 문수보살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갔을 때 우리 문수보살한테 가서 빌잖아요. 지혜의 보살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대체로 이거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거는 정말로 근자에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으면은 한자로는 조선시대 기록들은 대체로는 이렇게 써요. 근데 많은 글자들이 있지만 그냥 통용해서 지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리하다라고 하는 말 있죠. 종주 해보셨어요? 지리산 종주 해보시면 저 2박 3일 했다가 그 다음날 정말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당체 이게 뭐 끝나야 말이죠. 지나가는 게 토끼인지 노루인지 뭐 토끼봉인지 노루봉인지 뭐 네가 있었나 없었나 전혀 기억도 없고요. 올라가서 한 10분 남짓 와 좋다 이건데 그 이후로 2박 3일 동안은 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당체 뭐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매일 지리산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매일 수도 없이 올라다녔던 지리산을 오려내렸던 사람들이 바라본 지리산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지리한 능선이에요. 그렇게 지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지리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에서 그 지리를 이 민중들이 만들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민중들이 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왜? 글자를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거를 한자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이고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이고 그 사람이 쓰는 용어는 한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의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게 음차가 된 거죠. 지리하다 할 때 지리라는 우리말에 한자만 가져온 음차한 거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중들한테서 나온 이름이라고 대체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지식인들, 우리가 말하는 선비들은 지리산이라는 용어보다는 두류산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왜?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산에 대한 인식이 생겨납니다. 산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다는 얘기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국토에 대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했고 우리 땅덩어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고려 말기부터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려 말기의 지식인들이 조선을 개국했기 때문에 개국하면서부터 새로운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우리 국토에 대한 예찬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쭉 훑어 내려오는 국토 예찬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되는 게 두류산입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쓰죠. 요때의 두는 백두산의 두자예요. 머리 두자죠.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쳐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건국설화도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머리에 해당되는 이 백두산에서 유자는 물이 흐를 유자인데 산맥이 흘러내려온다는 뜻으로 이 류를 쓰는 거거든요. 백두산에서부터 쭉 산맥이 흘러내려와서 남쪽 끝에서 우뚝하게 딱 솟은 산, 그게 뭐다? 지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두류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한자음에 음차를 하면서 이렇게 머무를 유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잘 안 써요. 대체로는 거의 99%가 이렇게 씁니다. 두류산을 쓰죠.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여진 용어이고 조선시대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이름은 지리산보다는 두류산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기록을 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장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불도, 민간신앙이 다 들어있는 곳이 지리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교나 민간신앙, 특히 도교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산이 방장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답사를 가시면요. 쌍계사 우리가 갈 건데 쌍계사 들어갈 때 일주문에 보면 삼신산 쌍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신산, 쌍계사 그 뒤쪽에 있는 산은 지리산이지 삼신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쌍계사의 일주문의 팻말이 그 문패가 삼신산 쌍계사예요. 그 삼신산이라고 했을 때 석삼자의 그거 우리가 신 할 때 신자를 쓰는데 방장산은 삼신산의 하나입니다. 여기는 도교에서 선가나 도교에서 쓰는 산인데 신선이 산다는 전설 속에 있는 삼신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은 태열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태열이 사는 곳이 방장산입니다. 그래서 역시 도가에서는 지리산을 방장산으로 표현을 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유학자니까 그럼 방장산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썼겠네요. 아니요, 쓰죠. 왜요? 현실에서 좀 불화가 많이 생겼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현실이 되게 혼란스럽거나 이럴 때에 혹은 출사를 못하거나 자기 개인 생활이 좀 불행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상향을 찾아가지고 산을 떠나게 되죠. 산으로. 그렇게 갔을 때 자기가 보고 온 산은 자기의 기계가 뚜렷이 남아있는 두류산도 아니고 이 지리산도 아니고 어떤 산이다? 방장산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들은 방장산 유람록이 됩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올라갈 때의 계곡들을 그 계곡의 그 공간 자체를 그렇게 보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사람이. 그런 방장산도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보면 불복산이라고 합니다. 이 복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항복할 때 쓰는 복자입니다. 근데 항복하지 않았다,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하고 난 뒤에 일화죠. 일화.
개국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명산에 있는 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개국을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지리산 신만이 불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안 갔더니만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개국하고 난 뒤에 이 지리산은 내한테 불복한 산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복산이라고 했다고 그러던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전해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덕산이라는 거는 지리산을 덕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갔다 오셨던 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명은 지리산은 남명의 산이에요. 지리산은 남명의 산인데 들어갈 때 최석기 선생님 말씀하셨죠. 덕산 입구로 들어가는 거는 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해서 덕산은 지금 말하는 덕천이 아니라 지리산은 남명하고 이꼴되는 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덕이 있는 산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덕인이 살고 있는 산이다 라고 해서 덕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복산은 기록이 없지만 덕산은 기록이 있어요. 장봉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덕산 쪽을 바라보면서 이 산 전체를 덕산하고 똑같이 이꼴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기록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때에 말할 때는 지리산은 덕산으로 표현해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두류산은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90% 이상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지리산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게 맞죠. 왜? 지식인들이 기록으로도 이걸 남겨놨고 이걸 많이 통용해서 600년 동안 써왔다면은 이게 오히려 더 지금의 일반적인 지리산보다는 두류산으로 이름이 남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두류산이 아니라 지금 지리산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산을 행정구역상 명칭으로는 지리산이에요. 민중이 승리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인들이 두류산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일반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는 지리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이미 지리산으로 일반화된 거예요. 이건 민중의 힘이에요. 정말로.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리산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게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지리산을 올라갔던 그 길을 이렇게 지도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산 좀 타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길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길을 따라서 중산리로 가가 아까 그 지난주에 가셨던 덕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내나 중산리죠. 거기 중산리로 가가지고 법계사를 통해서 여기 이제 가장 단거리 코스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 천왕봉에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호 한번 했으면 이 길은요 조선시대 600년 동안 쭉 올라갔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리산의 가장 키워드는 이거예요. 천왕봉. 천왕봉이고 또 하나가 여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 가는 여기. 제일 많이 하는 경우는 지리산에 있어서 두 정점 뒤에 나옵니다만 천왕봉과 여기가 말하는 청학동이에요. 이쪽이 청학동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일제가 거의 야욕을 딱 부리기 직전에 거기 혼란한 시기예요. 그럴 때에 지리산 권역에 있던 영원함의 그 많은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식인들이 이 근원이 흔들린다는 거에 대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 근간을 찾아가는 산을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U자를 가지고 놀러를 가더라도 그 근간을 찾아가보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드러나면서 여기가 절이기는 해요. 사찰이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무슨 절에 가서 근간을 찾아라고 하겠지만 이 절이 좀 특이한 절이에요. 이 절에 가보면은 붙어있는 정각에 붙어있는 이름들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 붙어있는 이 그 정각의 문패들의 이름들이 유교적인 그런 글자들이 그 문패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요 코스를 되게 선호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으로 가면. 근대 문물이 몰려올 그 시기에는 지금 남명과 그 지리산 유람이라고 하는 책도 아마 이 도서관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거기 코스도 역시 남명도 갔던 코스가 여기입니다. 여기. 남명은 가가지고 청학동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건 그렇는데 남명은 지리산을 뭐 열대 번 올라갔었기 때문에 오만데 안 가본 데가 없죠. 여기 코스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또 가서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코스들인데 그렇지 않은 유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전필제 김종직의 문인인 타경 김일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유람로의 정식 코스를 완전히 뭉개버린 우리의 기대 그 의식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런 분입니다. 일단 함양에서 출발합니다.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일두 정여창이라는 분인데 다음 주 답사 갈 때에 일두 정여창이라고 하는 분의 강학처였던 악양정을 가게 됩니다.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아까 용유담 있으면 군자사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 곰방향을 확 털어가지고는 이 함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다시 산청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산청 갔다가 단성 갔다가 단성에 가서 단속사 갔다가 하동으로 돌아가서 오대산 갔다가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하동으로 해가 그러면 청학동으로 가는 게 또 맞는데 또 방향을 또 털어가지고는 어디로 다시 중산리로 가요. 중산리 갔다가 법계사 거쳐서 천왕봉 갔다가 열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코스 전체 합치면 한 15일쯤 됩니다. 또 발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젊은 사람 둘이니까 한 30대쯤에 올라갔거든요. 젊은 사람 둘이서 둘만 갔어요. 둘만. 그러니까 발도 되게 빨랐고 둘이서 뭐 엄청나게 왔다가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해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양정에서 해산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 코스는요. 지금까지 발견된 유람록 중에서 가장 장거리 코스고요. 북쪽, 동쪽, 남쪽까지 다 훑고 여기만 없습니다. 지금 서쪽만 없어요. 구례 지역만 안 가본 코스예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은 개국되고 난 뒤에 한 500년 가까이 동안에는 노고단으로 올라간 기록이 없습니다. 반야봉 쪽으로 간 게 거의 없어요. 반야봉이나 노고단 쪽이 나타나는 거는 일제시대 때 나타납니다. 왜요? 일제가 노고단에 뭘 세웠어요? 휴양지를 세웠습니다. 휴양지를 세우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 휴양지라고 그래가지고 노고단에 휴양림을 세웠습니다. 왜 거기다가 세웠어요? 철도가 났거든요. 서울에서부터 이 구례 쪽으로 내려오는 그 철도를 냈습니다. 일본에서 일제가 거기 내면서 그 철도를 따라서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노고단 이쪽에다가 휴양림을 만들었습니다. 휴양림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홍보 차원으로 신문 같은 데에다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에 평지에 땅을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가 요즘 말로 치면 별장 같은 거를 한 50채 정도 조성이 쫙 돼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름 한철만 왔다 가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관리하고 그들 밑에서 소장농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다? 우리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일제시대의 유람에 나옵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그 이전에는 여기는 아무도 안 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요쪽. 왜 그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하고 요 청학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시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 이 김일선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쪽 서쪽 이쪽은 진짜 안 갔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둘러보는 양반도 거기 안 간 거 보면 그때의 그게 정말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됐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의 구례 지역으로 쳤을 때에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는 화엄사밖에 없습니다. 화엄사 이전 거기까지만 가고 그 이후로는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언제 그러면은 산을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삶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로 유목인이처럼 지리산 권역에 부임을 해오거나 뭐 부사나 군수나 이런 식으로 부임을 해오거나 그 다음에 재해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시차관 이런 거 내려보내죠. 왔다가 공무 빨리 끝내놓고는 후다닥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하니까 후다닥 올라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저 서울이나 한양이나 기타 저기 먼 곳에 대전, 충청도 있는 사람들이 지리산이 좋대는데 저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명성을 진짜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리산 그 밑에 도로도로 살던 사람들이 뭐 신압으로 이 사람들의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기록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맨날 내가 저 천왕봉 꼭대기가 원체 높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지리산 권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저 꼭대기를 바라본 지 40년 만에 올라갔다라든지, 내가 맨날 저거를 바라보기를 수십 년이 했는데 이제야 올라가 본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그냥 뭐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지리산 속이나 자락에 살다가 올라가는 사람. 기본적으로 굳이 천왕봉을 점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공자가 살았던 산동성의 가장 큰 산이 태산입니다.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등태산이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소자, 작을 소자, 작다고 여겼다. 태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천하를 작다고 여겼다라고 하는 그 기상, 천하가 진짜 작아 보였겠어요. 그런데 그 태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내려다보는, 자기는 그보다도 더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죠. 등태산이 소천하. 이거를 올라가가지고 천왕봉 정상에서 그거를 느끼고 싶은 거죠. 그게 뭡니까? 호연직이잖아요, 결국.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이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리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꼭대기 딱 천왕봉에 서 있는 상태잖아요. 서서 내려다보면서 에이, 천하가 진짜 장래하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기상을 느끼고 오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천왕봉을 올라가는 거죠. 청학동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지리산에 남아있는 이상향, 현실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상 속에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염원할 때에 그가 추구하는 그곳이 이상향인데, 그 이상향의 가장 FM으로 남아있는 데가 청학동이에요. 전국에서 일제시대 때에 청학이라고 들어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면 청학리, 청학동, 청학골 하면서 뭐 많은데 한 45곳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 주 청학동 갈 거니까 오늘은 천왕봉과 관련된 얘기, 지리산 얘기를 좀 하자면, 천왕봉 꼭대기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리산의 형상은 천왕봉에서 내려다보는 그 형상이 거의 대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바라보고 있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봤을 때에 그 느낌이 딱 그대로 지리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미부여를 지식인들이니까 했던 게 어떤 거냐면은, 세상을 전부 품어주는 사람은 누구였다? 성인이었죠. 그게 임금이면 누구예요? 성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극 보시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성군이 되라, 성군이 되라.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신하들이. 그때의 성군은 세상을 전부 품어주는 임금이에요. 그럴 때에 세상을 전부 품어주는 사람은 성인이죠, 성인. 그래서 지리산은 그 밑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고, 1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이 살았었고, 그 인근에 전부 숱한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임진왜란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삼국시대 때 백제하고 신라가 전쟁을 했던 것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런 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성인의 품을 지닌 산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여기 올라서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명이 가장 대표되는 인물이죠. 재석이 선생님 말씀드렸죠.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천왕봉이 자기의 도반이 되는 걸로 했고, 자기가 구도의 가장 목표치로 삼았던 게 천왕봉이었던 거. 그거는요, 남명 이후로 천왕봉은 남명의 도반으로 생각했었고, 조선시대 학자들의
구도의 가장 목표치가 돼버렸습니다. 난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리산에는 구도를 위한 성찰의 산, 천왕봉은 조선시대 학자들의 도반이었습니다. 도반. 그 역할이 가장 그런 형상이 또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재나 임금이나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데 천왕봉을 즉 지리산을 임금의 형상에 비유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건 언제 나타나요? 일제시대 이짝 저짝 시기에 나타납니다. 역시 영호남의 지식인들이 시대가 혼란스러우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벼슬을 하러 나가서 자기가 구제를 하면 되는데 영호남 지역 사람들 전부 다 배제되어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면서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하늘에다가 기원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 중에서 하늘, 자기들이 기원하는 그 천재,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게 뭐였다? 천왕봉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염원하는 그 천재,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천왕봉을 그 하늘하고 동일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천왕봉이 뭘 임금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천왕봉을 잘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그대로 딱 지키고 있는 그 굳건한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임금도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딱 지키면서 이 나라도 그런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염원들을 어디에다가 담고 있다? 여기 천왕봉 지리산에다가 담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리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대체로 우리 민족의 영산이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조선이 개국되면서부터 자연, 특히 국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새로워지면서 거기에 대한 외경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산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글재주가 있는 유몽인이 같은 사람,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문학적인 상상력을 표현해가지고 아름다운 글들을 나타내죠. 아까 말했던 작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올라갔던 사람이 조선시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산만 보고 온 게 아니라 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에 대한 성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그게 바로 사의식이죠. 사의식. 사로서의 의식이니까. 그리고 지리산 꼭대기에서 딱 내려다보면 남해 앞바다, 임진왜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와 아니 이제 여기 백제와 신라의 그 많은 숱한 전쟁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 밑에 올망졸망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 다 생각하면서 역시 역사의 회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당대의 지식인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역시 기록 속에 나타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지난번에 최석기 선생님 말씀하시던가요? 이거 간수, 간산, 간인, 간세 이게 가장 유명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국토산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성모나 아까 용유담이나 제가 뭐 얘기를 몇 가지 못하고 갔습니다만 역시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불교나 무속에 대한 비판 이런 의식들이 그 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사람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민생에 대한 고충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들리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벼슬하러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의식을 산을 올라가면서 역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놀러 가가지고 놀다만 온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자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려다 봤을 때 그 속에서 인간사 뭐 오만 삼라만상이 다 들어오잖아요. 눈 속에. 그러므로 인해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의 점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인생 무상이나 그런 연민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람 사는 얘기가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놀러 가서 놀다만 온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사람살이를 결국은 느끼고 오는 거죠. 다만 어떤 측면에서 지식인의 측면에서 지식인이 아닌 쪽을 살펴보고자 하나 기록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한계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이제 그 기록 속에 있는 민생의 삶들도 지식인이 바라본 민생이에요. 그거는 한계입니다.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 이야기 하면서도 사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리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899년에) 정여창의 문인들하고 이쪽 지역의 정여창의 문중 사람들하고 후손들하고 이쪽 지역의 문인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그러면 악양정을 다시 복원을 하자, 중건을 하자 라고 논의가 이루어져서 1901년에 악양정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 쌍계 성문은요, 지금 이 문을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청학동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청학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여기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글씨 쌍계, 이쪽에 있는 거 돌석자에 문문자 써서 쌍계 성문이 되겠습니다. 세 절에 신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삼신동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칠불사 계곡이 되겠습니다. 칠불사에서 내려오는 요 계곡물과 그 다음에 저쪽에 의신동하고 대성동 저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가운데에서 만나요. 여기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씻을 세자에 귀자를 써서 최치원이가 세상사를 들은 귀를 씻었다라는 글씨를 써놓은 바인데 지금 요 밑에 있는 글씨는 회란석입니다. 회란석. 물길이 돌아가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요게 요렇게 돌아서 가는 건데 원래는 여기도 같이 요렇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회란석이라는 뜻이고 세이암은 어디냐면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 여기 오셔야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 경관과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살려서 많은 작품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